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4일. 단 4거래일 만에요. TQQQ에서 21%가 증발했습니다. 21%요. 1억 넣어놨으면 2,147만 원이 공중 분해된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미국 경제 위기? 전쟁? 팬데믹? 아닙니다. 범인은 1만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에 있었어요. 일본은행 총재 한 명이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를 했고 그 한마디가 전 세계 주식시장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겁니다. 근데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임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세계 금융시장을 한번 폭파시켰습니다. 일본은행이 지구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중앙은행인 이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결정이 여러분의 TQQQ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메커니즘을 완전히 해부합니다. 자,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잖아요. 한국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연사에서 5%, 미국에서 모기지 받으면 7%. 그런데 이 세상에 이자가 거의 0%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25년 동안이요. 일본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1989년 12월로 가야 해요. 니케이 225 지수가 38,915를 찍었습니다. 도쿄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였고요. 도쿄 황궁부지의 땅값이 캘리포니아주 전체 부동산 가치와 맞먹는다는 농담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터졌어요. 일본은행이 1919년 말 급격히 금리를 올렸고 주가와 부동산이 동시에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니케이가 38,915에서 2003년 7,600까지. 이게 얼마냐면요. 80% 하락이에요. 30개월 만에 2조 5천억 달러의 자산 가치가 증발한 겁니다. 소름 돋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본 경제는 그대로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갑니다. 물가가 안 올라요. 임금도 안 올라요. 소비도 안 늘어요. 경제학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디플레이션인 거예요. 물가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내일 사면 더 싸니까. 기업 매출이 줄고 직원을 자르고 소득이 줄고 소비가 더 줄고 한번 빠지면 절대 못 나오는 악순환이에요. 일본은행은 이 악순환을 깨겠다고 금리를 계속 내렸습니다. 1999년 2월 세계 최초로 제로금리를 도입해요. 기준금리를 가능한 한 낮게 사실상 0%로 설정한 거예요. 금리가 0%면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소비하겠죠? 근데 안 됐어요. 안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미친 사람이 등장해요. 2013년 쿠로다 하루이코가 일본은행 총재로 부임합니다. 이 사람이 꺼낸 카드가 바주카포라고 불렸어요. 양적 질적 금융 완화 QQE. 이게 얼마냐면요. 연간 60에서 70조 엔, 한화로 약 600조 원의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물가가 2%를 안정적으로 넘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6년 1월 쿠로다가 한 발 더 나가요.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내린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예요. 은행이 일본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내야 해요. 돈을 갖고 있으면 벌금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건요. 쿠로다가 이 결정 직전까지 마이너스 금리는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이에요. 시장을 대놓고 속인 겁니다. 이 패턴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같은 해 9월 최종 무기를 꺼냅니다. YCC, 수익률 곡선 통제,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을 0% 근처에 고정시키겠다는 정책이에요. 중앙은행이 채권 가격을 직접 통제한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인 거예요. 이 모든 정책의 결과로 일본은 세계에서 돈을 가장 싸게 빌릴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요. 세계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거래가 탄생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이름이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 동네에 은행 두 개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A은행은 대출 이자가 0%예요. B은행은 예금 이자가 5%예요. A은행에서 1억을 빌려서 B은행에 넣으면 원금은 그대로이고 이자 500만 원이 공짜로 들어와요. 빌린 돈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캐리 트레이드의 전부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해요. 헤지펀드, 연기금,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엔화를 0%에 가까운 금리로 빌립니다. 이 엔화를 달러로 바꿔요. 그 달러로 미국 국채, 미국 주식, 신흥국 채권 같은 고수익 자산에 투자합니다. 미국 국채만 사도 연 5% 수익이 나는데 빌린 돈의 이자는 0%에 가까우니까요. 그 차이가 고스란히 이익인 거예요. 이 거래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캐리 트레이드는 장외에서 이루어지고 파생상품과 스왑으로 복잡하게 구조화되어 있어서 전체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워요. 국제결제은행 BIS는 엔화 기반 캐리 포지션을 약 4조 달러로 추산합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한화로 5,500조 원, 대한민국 GDP의 약 2.5배예요. 일부 분석가들은 일본 정부 부채, 연기금, 보험사의 해외 투자까지 포함한 구조적 캐리를 15조에서 20조 달러로 보기도 합니다.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이 거래가 돈을 버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본 금리가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 둘째,
엔화가 약세를 유지할 것.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깨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수조 달러의 거래가 동시에 역전됩니다. 자, 본격적인 폭발 이야기 전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만 한 게 아닙니다. 일본의 평범한 주부들이 했어요. 2000년대 초반 일본의 은행 예금 금리는 사실상 0%였어요. 일본 가정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내가 가계 재정을 관리하거든요. 이 주부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이자가 거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으로 눈을 돌립니다. 엔화를 빌려서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같은 고금리 통화에 투자했어요. 이자율 차이로 꾸준히 수익을 올린 거예요. 금융가에서 이들에게 붙인 별명이 미세스 와타나베입니다. 와타나베는 일본에서 가장 흔한 성씨 중 하나이고 한국으로 치면 김여사쯤 되겠죠.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2007년 이 김여사들의 하루 외환거래 규모가 91억 달러에 달했어요. 도쿄 외환 세션 전체 거래량의 5분의 1이에요. 개인 투자자 마진 거래의 절반을 일본 가정주부들이 차지했다는 추정도 있어요. 주방에서 부엌칼 대신 환율 차트를 들고 세계 외환 시장을 쥐락펴락한 겁니다. 어이가 없죠? 자, 이제 첫 번째 폭발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이 날짜 기억하셔야 해요. 당시 상황을 보죠. 2022년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미국 연준은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있었고 유럽 중앙은행도 긴축에 돌입했거든요. 근데 일본만 혼자 금리를 0%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YCC로 10년물 국채 수익률까지 강제로 0% 근처에 묶어두고 있었죠. 쿠로다 총재가 반복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YCC를 변경할 계획이 없습니다. 시장은 그 말을 믿었어요. 쿠로다는 2023년 4월에 퇴임할 예정이었고 퇴임 석 달 전에 정책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모두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 직전에도 안 한다고 말하고 나서 바로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12월 20일 쿠로다가 YCC 밴드를 바이슨스 25p에서 바이슨스 50bp로 확대한다고 발표합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상한선을 0.25%에서 0.5%로 올린 거예요. 숫자로 보면 고작 0.25%포인트 차이예요. 근데 세계 금융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니케이 225가 2.5% 폭락했어요. 달러 대비 엔화가 단 하루 만에 3.3% 급등했어요.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46%까지 치솟았어요. 2015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국 국채, 유럽 국채까지 동반 매도가 일어났어요. 세계 채권시장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왜 0.25%포인트의 변화가 지구 반대편까지 지진을 일으킨 걸까요? 시장은 변화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봐요. 쿠로다가 YCC 밴드를 넓혔다는 건 일본이 마침내 긴축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이었어요. 수조 달러의 캐리 트레이드가 전제하고 있던 일본 금리는 영원히 0%라는 가정에 금이 간 거예요. 쿠로다가 시한폭탄의 뇌관을 살짝 건드린 거였다면요. 그의 후임자는 뇌관을 통째로 뽑아버립니다. 2023년 4월 일본은행 32대 총재에 취임한 우에다 카즈오. 이 사람의 이력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요. 도쿄대학교 수학과 출신으로 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지도교수가 누구냐면 스탠리 피셔예요. 피셔는 나중에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와 미국 연준 부의장을 지낸 인물이에요. 일본은행 총재는 보통 재무성 고위 관료나 일본은행 내부 인사가 맡아요. 학자 출신이 임명된 건 극히 이례적이었어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왜 이 사람을 골랐을까요? 쿠로다가 10년간 쌓아올린 전례 없는 초안화 정책을 해체하려면 관료적 관성이 아니라 학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에다는 처음부터 정책을 정상화하라고 불려온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에다는 취임 후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1년 가까이 관망하다가 2024년 3월 마침내 역사적 결정을 내립니다. 마이너스 금리 종료, YCC 공식 폐지, 일본에서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었어요. 그러다가 10년 동안 쌓아올린 초안화 정책의 기둥을 하나씩 허물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은 이 첫 번째 인상을 비교적 잘 소화했어요. 금리가 0에서 0.1%로 올라간 것이니까 여전히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거든요. 캐리 트레이드의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어요. 아직은요. 그런데 2024년 7월 31일 우에다가 두 번째 인상을 단행합니다. 15 베이시스 포인트 올려서 0.25%로. 숫자만 보면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기자회견에서 우에다가 한마디를 해요. 경제와 물가 전망이 실현된다면 계속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한마디. 이 한마디가 세계 금융시장을 폭파시킨 겁니다. 왜냐고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선언이었기 때문이에요. 타임라인을 그려볼게요. 2024년 7월 초 엔달러 환율이 161엔을 찍었어요. 37년 반 만에 엔화 최저치였습니다. 엔화가 이렇게 약하면 캐리 트레이드는 2배로 수익이 나요. 금리 차이로 돈을 벌고 환율 약세로 환차익까지 벌 수 있으니까요.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과 채권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7월 31일
위에다가 금리를 올리고 더 올리겠다고 말해요. 엔화가 급격히 강세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엔화가 오르면 캐리 트레이드가 역전돼요. 금리 차이로 번 돈보다 환율 변동으로 잃는 돈이 더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8월 2일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7월 비농업 고용 증가가 11만 4천 명, 시장 예상 17만 5천 명을 크게 하회한 거예요. 실업률은 4.3%로 상승,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 미국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어요. 일본 금리 인상에 의한 엔화 강세,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공포, 이 두 개의 화약에 동시에 불이 붙은 거예요. 2024년 8월 5일 월요일 블랙 먼데이. 아시아 시장이 열리자마자 지옥이 펼쳐집니다. 니케이 225가 4,451포인트 폭락해요. 하루 하락폭으로는 역대 최대예요. 퍼센트로 12.4%.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37년 만에 최악의 하루였어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니케이가 7월 고점 대비 25% 하락하며 순식간에 베어마켓에 진입한 거예요. 엔화는 한 달 만에 161에서 141로 20엔이 올랐어요. 이게 얼마냐면요. 11% 이상의 절상이에요. 환율 시장에서 이 정도 움직임은 쓰나미입니다. 그리고 공포는 태평양을 건넜어요. 미국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빅스가 장전 거래에서 65.7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아십니까? 빅스가 65를 넘은 적은 지난 34년간 딱 두 번뿐이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세 번째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때문이었어요. 전쟁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고 도쿄에서 한 남자가 기자회견에서 한마디 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다우존스가 1034포인트 2.6% 하락, S&P 500이 3% 하락, 나스닥이 3.4% 하락, 메가캡 기업들에서만 약 1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어요. 이게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2배예요. 하루 만에요. 나스닥 100은 7월 고점 대비 13% 이상 하락하며 조정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3배 레버리지로 나스닥을 추종하는 TQQQ.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단 4거래일 만에 21.47%가 사라졌어요. 1억을 투자하고 있었다면 4일 만에 2,147만 원이 증발한 거예요. 미국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도쿄에서 금리를 0.15%포인트 올렸을 뿐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빅스는 장중 65.73을 찍고 종가 38.56으로 급락했어요. 하루 안에 27포인트, 41%가 빠진 거예요. 이것 자체가 중요한 단서입니다. 공포가 폭발했다가 그만큼 빠르게 수습됐다는 건 이게 경제의 펀더멘탈이 무너진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청산이 한꺼번에 터진 기술적 충격이었다는 뜻이에요. 미국 경제가 망가진 게 아니라 캐리 트레이드의 배관이 터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일본 중앙은행이 고작 0.15%포인트 금리를 올렸는데 왜 지구 반대편에서 나스닥이 13% 폭락하고 TQQQ에서 21%가 증발합니까? 도미노 7개예요. 첫 번째가 쓰러지면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1단계.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엔화 차입 비용이 상승해요. 2단계. 금리가 오르면 통화 가치가 올라요. 엔화가 강세로 전환합니다. 3단계. 캐리 트레이드의 수익률이 역전돼요. 0%에 빌려서 5%에 투자하던 게 0.25%에 빌리면서 동시에 엔화가 11% 절상된 거예요. 금리 차이 5%로 번 이익을 환율 손실 11%가 2배 이상 잡아먹은 거예요. 4단계. 마진콜이에요. 캐리 트레이드는 레버리지를 쓰거든요. 빌린 돈으로 투자하니까요. 포지션이 손실로 돌아서면 브로커가 추가 증거금을 요구해요. 증거금을 못 내면 강제 청산입니다. 5단계. 강제 청산이 시작되면 트레이더들은 보유한 미국 주식, 미국 국채, 신흥국 채권을 팔아야 해요. 빌린 엔화를 갚기 위해서요. 엔화를 다시 사야 하니까 엔화가 더 올라요. 미국 주식이 팔리니까 주가가 떨어져요. 6단계. 주가가 떨어지면 캐리 트레이드와 무관한 다른 투자자들도 손실이 나요. 그들에게도 마진콜이 가요. 또 팔아야 해요. 이게 연쇄 반응 캐스케이드예요. 7단계. 변동성이 폭발해요. 빅스가 치솟아요. 그러면 변동성에 연동된 자동 매매 시스템들이 기계적으로 주식을 더 팔아요. 리스크 페리티 펀드, 변동성 타겟팅 전략, CTA 같은 시스템적 투자자들이 룰에 따라 포지션을 줄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겁니다. 이 7단계가 하루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도쿄에서 시작된 불이 시차를 따라 아시아를 태우고 유럽을 태우고 뉴욕을 태운 거예요. 8월 5일의 패닉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십니까? 이틀 뒤인 8월 7일에 일본은행 부총재 우치다 시니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어요.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중앙은행 부총재가 시장에 공개적으로 항복 선언을 한 거예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엔화가 2% 이상 약세로 돌아서고 니케이가 반등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998년으로 가볼게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세계적 금융기관을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간 적이 있어요. LTCM,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이 참여한 월스트리트 최고의 헤지펀드였어요. 자기 자본 47억 달러에 레버리지를 25배까지 걸어 1250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운영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한 헤지펀드가 웬만한 나라 GDP보다 큰 포지션을 굴린 거예요. 1998년 8월 러시아가 국채 부도를 선언하고 루블화 평가 절하를 단행해요.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려요. 엔화가 급등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역전돼요. LTCM은 러시아 채권에서도 엔캐리에서도 동시에 손실이 터졌어요. 한 달 만에 자산의 44%가 증발한 거예요. 결국 미국 연준이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14개 대형 금융기관을 모아 36.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조성했어요. 연준이 직접 돈을 낸 건 아니지만 연준의 회의실에서 연준 총재가 은행장들을 앉혀놓고 돈을 내라고 압박한 거예요. 왜냐고요? LTCM이 파산하면 거래 상대방 리스크로 월스트리트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질문이에요. 2024년 8월의 폭발 이후 이 구조적 위험은 해소됐을까요? 일본은행은 그 뒤로도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2025년 12월에는 0.75%까지 인상했습니다. 약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에요. 우에다 총재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어이없는 게 뭐냐면 퇴임한 쿠로다 전 총재조차 2027년까지 1.5%로 올려도 문제없다는 발언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만든 정책을 자기 후임자가 허무는 걸 보면서 오히려 더 올리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대체?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엔캐리 트레이드의 전제 조건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금리가 올라갈수록 엔화로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요.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좁혀질수록 캐리의 매력이 줄어들어요. 모건 스탠리의 추정에 따르면 약 5천억 달러의 엔캐리 포지션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BIS 추정은 4조 달러까지 가요.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이 포지션들이 일본은행의 다음 결정에 의해 다시 한번 강제 청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24년 8월 5일이 증명한 게 있어요. 0.1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빅스를 65까지 끌어올리고 나스닥을 13% 빠뜨리고 TQQQ에서 21%를 증발시킬 수 있다는 것. 다음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져요. 일본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G7 국가 중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유가가 오르면 일본의 무역 적자가 커지고 엔화 약세 압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동시에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 엔화 강세를 유도하면 반대 방향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해요.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때 캐리 트레이드는 가장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원달러 환율이 1535원까지 올라갔어요. 달러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겁니다. 강달러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먹여 살리는 연료예요. 엔화로 싸게 빌려서 달러 자산에 투자하면 환차익까지 먹으니까요. 그런데 역사가 보여주는 패턴이 있어요. 달러가 너무 강해지면 일본 정부가 참지 못하고 엔화 방어에 나섰습니다. 2022년에도 2024년에도 실제로 그랬어요. 엔화가 급반등하는 순간 캐리 트레이드의 수익 구조가 한꺼번에 무너졌고요. 그게 바로 2024년 8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강달러가 계속되는 한 엔캐리는 돌아가지만 그 강달러가 꺾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역사가 2번이나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나스닥, TQQQ의 가격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만 결정되지 않아요. 도쿄에 앉아있는 한 명의 남자가 기자회견에서 한 문장을 바꾸면 태평양을 건너 여러분의 계좌가 흔들려요. 그 한 문장이 바꾸는 건 금리 0.15%포인트가 아니에요. 수조 달러의 흐름 방향이에요. TQQQ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인물은 워싱턴이 아니라 도쿄에 있습니다. TQQQ를 움직이는 사람들. 다음 타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놓치기 싫으시면 구독 눌러두세요.